23전을 제가 정리하면서 쫙 나중에 정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조선을 전공해야겠다. 그래서 그 전공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선의 신비를 정말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듣고 자라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그래서 거북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대학교 때부터 평생 자료를 모았습니다. 50평생 자료를 모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쉽죠. 요새는 컴퓨터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저희 때는 그 조선 왕조실록을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또 그거를 그냥 떠듬거리면서 읽으면서 거북선 말만 나오면 거북선이 9번 나와요. 조선 왕조실록에. 그걸 그냥 그 페이지만 이렇게 옛날에 복사기 없어 청사진을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퇴직을 하고 칼스터에 가서 1년 동안 잘 정리해서 책을 내려고 막 그랬더니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막 나오는데 그 책을 내면 이거 뭐 영화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을 기다리다가 임진왜란과 거북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7년 전이죠. 냈는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거기 가가지고 세월호 사건 요새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간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앞부분은 떠 있었어요. 근데 앞부분을 보면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우스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접안할 때 쓰는 겁니다. 그 구멍으로 제가 이제 그 3호 중공업에 가서 3,000톤짜리 크레인 바지하고 6만 톤짜리 플로팅 도구를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저는 그 앞에 구멍 뚫린 데다 쇠사슬을 껴가지고 배를 똑바로 세워서 그 다음에 플로팅 바지에다 실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해경하고 해양수산부에 있는 해양수산부 우리 장관이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오더니 그렇게 하면 에어포켓이 깨져서 위험하다고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하려고 그러니까 3호 중공업의 사장이 그냥 굉장히 불불 떨면서 저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저는 퇴직했죠. 그게 책임지면 지가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있었으면 난 뭐 관두도 좋다 하고 했을 겁니다. 거기 바다가 40m인데 배 길이가 120m예요. 근데 배 뒷부분에 엔진룸이 있고 승객들은 거의 앞부분에 타 있고 특히 여학생들이 전부 앞부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똑바로 세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기중기 이렇게 들면 돼요. 번쩍 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세우면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생존자를 구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시신은 그대로 다 수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 3호 중공업 사장이 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 있지 못하고 퇴직하는 다음이라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 그거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왜 못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썩어 문드러진 자식이에요. 우리나라에 군안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엉터리 같은 군안회사 거기서 못해가지고 다 죽은 놈한테 용역을 했지만 거기서 안 하면 떡고물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을 참다가 2년 후에 책을 냈는데 그러고 나선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맨날 세종으로 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청와대 가서 이제 그 구호하고 뭐 제가 여러 단체를 많이 조직했죠. 고교연합도 하고 국민의소리라는 것도 하고 자유소 포럼도 만들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국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가끔 이순신 장군도 나고 거북선도 나고 무슨 컴퓨터로 뭘 해서 뭐가 했다. 순 거짓말이고 엉터리가 나와요. 엉터리가. 우리나라 배가 일본 배보다 뭐 느려다. 일본 배는 첨조선이고 우리는 평조선이라 속도가 훨씬 느리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장계만 읽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아는데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보면 여러 번 장계가 나옵니다.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해서 아니면 멀리서 적군이 발견한 왜군 선단을 추격해가지고 격심시켰다는 게 나와요. 속도가 느린 게 어떻게 추격해서 그걸 격심시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판옥선이 얼마나 당시
그 동북아의 아시아의 최대 전함인데 그걸 왜 그런지를 모르고 엉터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개정판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거워서 책을 오늘 7권밖에 못 가져오고 여기 제가 평소에 아는 분들 어떤 분이 오시는 분 해가지고 이지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 써 있어서 오서정 이사장님 안 하셨죠 오늘? 오서정 이사장님이 우리 그 연구에 네, 큰 공헌을 하는 그분은 버클리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맨날 탁구 치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재동님 오셨나요? 여기 오셨군요. 네네. 서재동님, 네. 한번 보십시오. 해군사관학교에서 거북선 고정위원으로 저를 초청했는데, 초청은 해놓고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하나가 정 박사님. 예. 아니, 제가 조금밖에 못 가셔서 죄송합니다. 조기호 이사님 계신가요? 네, 조기호 이사님. 예, 예. 좀 잘해주세요. 아, 이거는, 또 안정훈, 어디 갔나요? 여기다 놓으셨나? 요거, 가만히 있어. 이게 또 있는데요. 신대사한테 안 주면 큰일 나요. 신대사는 임진왜란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해박해요, 아주. 이게 신대사 네. 거고, 예. 그거는 제가 조 과장님하고 연락을 전에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조 과장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반역선과 안택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안택선이 일본의 주력 함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주력 함선이 아니에요. 아니고, 봉건 영주가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끔 만들어서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배는 길이만 알면 착착착착 다 돼요. 모든 길이에 비례가 있어요. 그게 고려 때 다 정립돼가지고 아주 일관성이 있고 튼튼하고 빨리빨리 잘 만들었는데 일본 배는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안 닦을까요?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가 또 갖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8년 전에 세미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8년 후에 제가 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있을지 없을지도. 제가 이 귀한 시간을 빌어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리고, 하소연, 답답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산업계에서 지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자요, 발명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학술대회에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발명 특허하고 실용시간이 300건이 넘고, 그걸로 수없이 많은 신제품을 개발해서 회사가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2008년에는 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입니다. 네트로 3억이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32명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당시에 22분은 돌아가시고, 10분이 살아있었는데, 10분도 지금은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해요. 대학교 다닐 때 산업계 현장 실습을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그 열악한 현황을 갖다가 절감을 하고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절대적으로 세계 제일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저는 미국 유학도 했고, 미국 대기업에서 근무도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 귀국한 다음에, 모교 주임 교수님께서 학교로 오라고 여러 번 권유를 하고, 제가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불러가지고, 네 남편 좀 설득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산업계에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설계를 했거나, 연구 개발하는 게 제품이 돼서 나오려면 산업계에 있어야 하잖아요.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만,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경영하던 현대중공업은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 회사가 됐고, 우리나라도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청년 시절의 꿈과 이상을 이뤘습니다. 제가 연구원들 데리고 신제품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연구를 할 때 모토가 뭐냐? 항상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1등이 세계 1등입니다. 제 자서전을 오늘 가져온다고 잊어버렸는데 자서전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은 세계 1등. 뭘 개발하자 그러면 애들이 나가자꾸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거 했냐 안 했냐? 했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했냐 안 했냐? 일본 놈도 했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빽 질러요. 서양 놈도 하고 일본 놈도 하는 걸 너는 왜 못하냐? 너 병신이냐?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할 때 팀이 모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1등은 세계 1등, 한국에서 제일은 세계 제일 10번씩 복창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개발한 신제품이나 기술들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과학기술자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고조선 때부터 과학기술을 갖다가 쫙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전통적으로 과학 강국이었어요. 20세기가 가기 직전에 1999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000년 내에, 그러니까 서기 1000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 10대 발명품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 하는 게 2개가 나와요. 처음에는 1개가 나왔죠. 금속 활자. 그러고 나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금속 활판은 구텐베르그께 최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한 게 직지심체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불란소에서 가지고 간 사갔죠. 그 직지심체 요절이 불란소 국립도서관 창고에 쌓여 있었는데 박병선이라는 우리나라 그 유학 간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그분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눈물 나와요.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거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먼지가 캑캑 쌓이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고려국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1370 구텐베르그의 40엔 성소는 1452년이고 직지심체로서는 1370년이니까 약 80년 앞선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다 바꿨어요. 직지심체들이 최초의 금속 활판이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2개가 우리나라 조상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 세계 전 인류가 발명한 10대 발명품 중에서 12개가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한 거라니까. 그런 게 쫙 내려와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우면서 고조선은 건 전설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조선 때 유물이 많이 발견이 돼요. 만주, 북한. 한 30년 전엔 충주에서 단유세문경이라는 고조선 시대의 동경, 불이 거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탄소동 연대 측정을 했더니 2700년, 2800년이 700년이 나와요. 고조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면 지금 저 숭실대학교 도서관, 박물관에 있어요. 저는 몇 번 가봤죠. 그게 23개가 발견됐습니다. 만주, 북한, 충주, 남한에서도. 그거 보면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주저를 했는지 참,
머리칼부터 또 가는 줄을 쫙 꺾었어요. 그래서 단일수명입니다. 그때부터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정리하다가 이제 세종대왕 때 보면 이야 놀랍죠. 세종대왕 때 그 과학기술은 놀라워요. 그 세종대왕 때는 조선이 세종문종 때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예요. 예? 집현전 학사가 99명이었다는데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21명이 학자가 과학기술자였다고 그게 나와요. 당시 과학기술은 세종대왕이 직접 지휘하에 다 학문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 왔는데 이게 뭐 모든 분야예요. 그래서 보면은 천문학, 인쇄술, 지리학, 농업기술, 예술, 무기, 의학 등 당시 모든 과학기술을 총망라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14년에 쌍전화포라는 무기 시스템도 개발했고 또 그 신기전 화차 그거는 문종이 했다 그러지만 하여간 세종 때거든요.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했다 그럽니다만 신기전 화차를 개발해가지고 육진, 4군 육진에다가 197대를 갖다가 다 보관하고 배치하고 그리고서 지금의 도만강, 압록강 국경을 이룬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진족들이 다 명도 점령하고 있어 그랬죠. 1983년에 일본 동경대학교에 이 또 야타로라는 사람이 사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 과학기술 사례는 이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50년 단위로 가장 중요한 과학의 업적을 갖다 쭉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과학기술을 정리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것도 일본 사람이 너 이 책 아냐고 니네가 이렇게 과학기술을 받았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00년부터 1450년 50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1400년부터 1450년이 언제입니까? 세종대왕 문종 왕자 세자 시절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요한 과학기술 업적이 62개인데 동아시아, 중국, 일본, 그다음 유럽, 중동, 그다음 미국은 그때는 없을 때고 이제 그렇게 분류했는데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29개, 중국 명나라가 5개, 일본은 제로, 나심. 그다음에 그 외에 전 세계가 22개. 그러니까 반 정도를 조선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조선이 싹쓸이했을 것이다. 연축까지 달려있어요.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기술의 전통이 수양대군 야심에 의해서 다 소멸됐어요. 수양대군이 계정난을 입혀가지고 왕이 찬탈하는 과정에서 집현전 학사, 과학자들을 대부분 다 죽였어요. 참사롭지 아주 그냥 막.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성산문 바피는 하위지 그런 분들이 전부 과학기술자예요. 한글이 아주 공원이 무지하게 크고 그런 분들을 다 참살하고 집현전 자체를 때려 부셨습니다. 요새 저는 경복궁에 가끔 갑니다. 가끔 가서 한탄을 하는데 경회로 아시죠? 경회로. 집현전이 어디 있었냐면 때려 부셨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경회로 조금 남쪽에 가면은 아담한 소나무가 하나 있고 저는 집사람 데리고 많이 가죠. 많이 가서 저기가 집현전 자리야 하고 이제 참 애석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담한 소나무가 하나 있고 그 소나무 옆에 수정전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거기가 집현전 자리였대요. 예. 그래서 저는 집현전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바라보면서 아 정말 꿈처럼 사라진 조선의 과학기술이요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판옥선이라든가 모든 조선의 전함이 말이죠. 그냥 전함 화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오랜 과학기술의 전통, 특히 고려시대, 그것의 결정체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상님들의 은덕이 3대를 간다 하는 말,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빨리, 이거 자체는 뭐 시간 별로 한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임진왜란 날 때 상황은 조금 좀 제가 하소연 하는 게 그겁니다. 답답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말이죠, 모이면은 아주 열띤 논쟁을 하는 과제가 여기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조가 무능하냐, 인조가 무능하냐, 선조가 더 무능하냐, 인조가 더 뭐냐, 이거 아주 열띤 논쟁을 해요. 인조는 3번 몽진을 갔으니까 더 무능하다. 뭐, 선조는 어쩌니까 좋다. 한심하죠, 한심한 상이에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92년 4월 13일 날, 제가 말하는 건 다 음력입니다. 일어났는데,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기축옥사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정의립의 난이죠. 근데 가뜩이나 의심이 많던 선조가 아주 의심병,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놈이 뭐만 한다 그러 개인 감정 갖고 그걸 갖다가 일르기만 하면 다 갖다 잡아 죽여가지고 3천여 명의 선비들을 잡아 죽였답니다. 일본 놈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말이죠. 지도자를 막 갖다 다 죽였어요. 만약 그 일본이 조선 한일 합방하기 전에 대원군이 기독교도, 천주교도 7만 명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도요토미는 간첩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정, 군대, 사회상황 뭐 다 입수해가지고 작전을 다 세웠죠. 그러고서 구실을 만들어야 하니까 자꾸 조선에다가 너희들 통신사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허수없이 통신사를 보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3월에 조선 통신사가 정사는 황윤길, 이 사람은 서인입니다. 부사는 김성일, 이 사람은 동인이고, 이렇게 그 통신사를 편성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양반들이 거의 1년 있다가 이제 풍신수길을 만나보고 1년 후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1591년 3월에 선조가 주재하는 어전회의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정사로 갔던 황윤길은 풍신수길은 눈에서 광채가 나고 위험이 있고 그때 밑에 부하들이 스승해하고 반드시 병화가 일어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부사인 김성희는 도요토미 시대에서는 원숭이같이 생긴 데다가 꼭 주새끼 눈깔이고 번개가 쳐도 깜짝 놀라고 이 조선을 침공할 그런 정세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 당시 동인이 권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 동인의 주장대로 침공은 없다 하는 결정이 내려버렸어요. 침공도 안 하고 전쟁이 없다고 났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합니까? 무기를 만들거나 군사훈련을 시키면 모반제로 처형당할 판국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뭐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유성룡이라는 분을 그 드라마나 뭐나 보면 참 임진왜란 공을 많이 세우는 분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참 어정쩡합니다. 동인이거든요.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율곡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10만 양병론을 했지 않습니까? 10년 내로 병화가 있을 테니까 10만 양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율국 선생은 14살 때 크게 존경하던 어머니, 사임당 신씨가 돌아가셔가지고 세상이 허무하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3년을 지냈어요. 뭐 중이 된 것도 아니고 3년을 지내고 왔는데 평생을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저 죽놈 새끼가 하고 이율국 선생이 십만양명론을 주장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저 죽놈 새끼가 미친 소리 한다고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네, 유성룡입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은 나지 않는다고 동인의 제일 수계는 아니지만 동인의 아주 실력자로서 그렇고. 근데 임진왜란이 났잖아요. 났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리고 김성일도 자기가 잘못했죠. 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난 다음에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병력도 모으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근데 92년 4월 13일 날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그 첫날은 전투를 안 하고 척후병만 부산진 첨사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정발이라는 부산진 첨사가 임지를 지키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안 하니까 그 다음날 14일 날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가 돼요. 그냥 몇백 명에다가 몇만 명 조총을 가진 상대가 안 되죠. 장렬하게 전사했죠.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화살이 다 떨어지고 일본 조총탄에 머리를 맞아 첨사 정발이 전사를 하니까 함락이 됐다. 반나절을 버텼다. 이렇게 조선 정사에는 써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역사책 읽으면 30분 동안 장난삼아 싸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13년 또 일본의 소규모가 다대포 첨사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다대포 첨사는 누구냐면 윤홍신이라는 분인데, 윤홍신이라는 분은 그 명종 때, 선조 바로 먼저 왕, 명종 때 대윤 소임이 싸우다가 을면사왕으로 참화를 당한 유임의 타수제 아들입니다. 이분이 6개월 전에 거길 부임을 해가지고 그분은 아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일본님이 쳐들어온다고 피난 가자 그러는데 아니 난 임지를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철저 저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일본 소규모가 400명 정도가 왔으니까 한 800명 가지고 그걸 막아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한 최초의 승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너무 간과합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육전에서 승전입니다. 일본이 이제 후퇴한 다음에 같이 싸우던 부하들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부하들이 이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후위를 기약하고 우리 일단 물러납시다. 그러니까 이제 윤홍신이라는 분이 나는 임지를 사수하겠다. 그리고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과연 아주 증강된 왜군이 쳐들어와서 장렬하게 싸움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래성 전투거든요. 경상좌수사.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승계가 높고 좌수사가 우수사보다 더 높은데 경상좌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사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인데 박홍이라는 분이 도망가서 전투도 안 하고 그냥 왜군이 온다고 도망가면서 동래성에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송상현 부사부로 도저히 이거는 뭐 적수가 안 되니까 우리 후위를 좀 도모하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송상현이라는 분도 나는 끝까지 임지를 지키겠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홍이라는 분이 혼자서 피신을 하면서 정부에다 장계를 보냈어요. 4월 13일 날 장계를 띄웠는데 그것이 언제 들어갔느냐? 4일 후에 4월 17일 날 한성부, 왕한테 간 것도 아니고 한성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공으로 쳐요.
장기를 보냈다고. 네. 그런데 그 대마도 도주는 요시다신가 하는 대마도 도주가 가끔 우리나라에 와면서 송상현이라는 분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분의 인품을 잘 알아서 존경을 했대요. 그리고 그 대마도 도주의 요시도 씨의 장인이 고니시키 나가거든요. 고니시한테 자기 장인한테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고니시키 나가도 송상현이라는 분을 존경하셨답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목판에다 크게 뭐라고 쓰냐면 한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 길을 빌려달라. 전즉전하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송상현이라는 분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전사이 가도 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목판에 넣어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고니시키 나가가 송상현 부사는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의 끝판에 돼가지고 이제 성이 함락될 쯤 되니까 송상현 부사는 갑옷 위에다가 관복을 입고 선조가 있는 서울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거기서 일본군 칼에 이제 전사를 해요. 근데 고니시키 나가가 성을 함락한 다음에 죽이지 말랬는데 왜 죽였냐 해가지고 그 송상현 부사를 죽인 외병을 갖다가 참수를 해요. 자기 부하지만 참수를 하고 시습을 수습해서 잘 장례를 지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여담이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그 송상현 부사의 부인이 외군한테 포로로 잡혔다가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부인이 아니고 김섬이라는 첩이었답니다. 하여간 첩이 낭문을 따라서 혀를 깨물고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제가 이런 조선 역사를 보면 말이지 아주 질식할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브리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지도층이 지도적 역할을 전혀 못해요. 양반은 군대를 안 가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면서 구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실이 뭐냐? 정명향도, 가도인명, 정명향도, 명나라를 정발할 테니 길을 안내하고 가도인명,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라. 그렇게 구실을 빌려요. 근데 이게 우리는 구실, 조선을 침공하는 구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본 사람은 이거 정말이라고 믿습니다. 정말이라고 믿고 도요토미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자기 부하 다이묘들한테 대명 그 봉건 영조들한테 내가 6개월 내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명나라를 칠 테니까 두고 봐라고 6개월 내 전쟁 끝낼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이순신 장군은 무슨 6개월이나 4개월도 안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 본론 얘기를 좀 하겠는데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늙어서 이제 목이 바짝바짝 타요. 박수 한번 드리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틀 만에 동래성, 무슨 부산성, 부산성 다 함락하고 그러고서 전투장은 전투도 없이 막 북진하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선의 첫째 장수, 신립, 둘째 장수, 이일 이런 분들 이일이라는 분이 그 경장, 나라에서 서울에서 파견한 장수로 이제 문경세제로 가다가 벌써 대구가 함락됐다는 얘기 듣고 이제 도망가고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장군이 탄검대, 제가 탄검대 났거든요. 탄검대 충주, 전 거기 탄검대 가면요. 신립장군이 화가 나서 15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한강에 투시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 한강가에 탕금대에. 거기 가서 좀 한탄을 하죠. 그 전투를 하던 앞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해요, 참. 조선의 최정예병 8,000기만병이 전멸을 했으니, 예, 그런 건 얘기는 다 지나가고요. 하여튼, 뭐, 그냥 걷다시피 해가지고 전투도 없이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1592년 5월 3일 날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 고니시 귀나가는 숭례문을 통해서 입성하고, 가토기요마사는 홍인제문을 통해서 동대문을 통해서 동시에 입경을 했어요. 입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전회의를 하고, 그러고서 임진강을 건너는데, 임진강을 5월 17일 날 건넜는데, 임진강을 건넌 데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을 건넌 다음에 고니시 귀나가는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진격하고, 가토기요마사는 함경도로 가는데 2달 만에 평양성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가토기요마사는 함경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참 조선의 정치 절체절명이에요. 그리고 고니시 귀나가가 의주에 피난간 선조한테 편지 보낸 건 잘 아시죠? 이제 우리 서해를 통해서 우리 보급군이 오면은 그때는 총격목을 할 텐데 중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빨리 항복을 해라 하는 이제 편지를 잘하실 겁니다. 근데 일본 놈들로서는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왕이 서울 버리고 도망간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친구들은. 일본에서는 봉건영주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이 하나씩 도망가는 게 없답니다. 서울만 함락하면 왕 잡아가지고 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니까 이런 법이 있냐.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큰 미스터리가, 요새도 조선 역사학자고 한국의 역사학자고 일본의 역사학자고 이해를 못하고 미스터리 하는 것이, 왜 고니시 귀나가가 평양성을 함락한 다음에 바로 의주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참 미스터리고, 저는 말이죠, 고니시 귀나가가 가토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넌 함경도에서 의주를 공격하고 나는 평양에서 의주를 공격하겠다 했으면 우리나라는 끝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또 끝날 뻔한 적이 뭐냐면, 고니시 귀나가하고 명나라 심의경이 맨날 담판을 하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명나라 갖고 남쪽은 일본에 가져라. 거의 결정이 됐거든요. 도요토미가 안 죽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려준 게 고니시 귀나가가 아주 사이가 나쁜 가토가 사명당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사명당이 가토 진영을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사명당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서 유성룡이라는 분은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됐습니다만, 그게 조선이 아주 완전히 없어질 결정적인 두 분이 되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편의상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걸 빨리 한번 훑어볼 텐데, 우리나라 배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소나무예요. 요새는 소나무도 귀할지 모르지만 예전엔 뭐 잘 안 썼으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울창해서 전부 소나무, 거의 다 소나무고, 이제 연결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참나무 못을 써요. 근데 일본이나 서양은 쇠못을 쓰거든요. 일본 배는 말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방풍목이라고 그 미감농장 가에다 쭉 심어 놓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스기라 그래가지고 삼나무거든요. 10년이면 다 자라요. 그 농장을 하면서 귤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를 심으면 같이 자라가지고 10년 후면 다 자라서 바람을 다 막아요. 방풍목. 그걸로 배를 만드니까 그게 연목이죠. 연목. 아주 약하죠. 그리고 참나무 못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물에 불러가지고 점점 단단해져요. 연결 부분이 아주 단단하게 고착이 되는데, 쇠못은 시간이 지나면 닳아가지고서 허설허설해져요. 대표적인 선통선목으로 막 후락 들러보면 2005년에 경남 창녕군 비봉리에서 그 카누 같은 배가 발견이 됐는데,
8,000년 정도 됐답니다.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배 중에 하나. 그리고 반구대에서 71년에 그 반구대가 발견이 됐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 번 가봤어요. 이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요건 뭐고 다 설명할 텐데 귀신고래가 나오고 배 타고 작살 던지는 사진 그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예.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삼국시대를 보면 고구려 때가 상당히 아주 웅장한 배들이 있었어요. 이 고구려 때 만든 해선 동경인데 여기 고구려의 문양인 삼조고가 여기 나옵니다. 삼조고가 이렇게 나오고 고구려 때는 그 발 세 딸린 까마귀가 국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옥덕지가 나오고 해선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웅장해요. 아주 잘 만들었고 여기 이 동경을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기원하고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황비창천. 황비창천에 한자가 써 있는데 황비창천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세상, 하늘, 이걸 뜻한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고려 때 이거 거의 비슷한 동경을 또 만들어요. 네. 고려는 완전히 고구려 후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백제 사신들 축적선, 제가 그 문양을 보고 이렇게 대충 설계를 하면 만드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고, 이거는 일본에 있는 사진인데, 그 성적 태자, 그 견수선이죠. 또 이거는 그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정벌할 때 타고 간 배라고 제가 추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일본에 있는 그림이에요. 의상대사가 배 타고 당나라 갈 때. 이거는 이제 그 남북 장보고 시대, 그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저는 그러는데 발해와 신라 남북국이죠.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고 통일은 무엇이 통일이에요. 네, 한강 이북은 주권이 비치던 그런 시대에 장보고라는 분이 아주 동북아는 바다를 다 지배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지 기록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성목여사 사기 뭐 찾아다니면서 비슷하게 제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만든 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유명한 배들이 많아요. 누선, 이제 이런 걸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은 개성의 송악의 호족 출신이에요. 원래가 바다 해양 무역을 하던 집안이거든요. 그 누선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가들이 3대 성공한 상륙작전을 칩니다. 3대 성공 상륙작전. 근데 첫째는 중문놈 얘기예요. 소정방이 금강 상륙작전. 그게 첫째 성공한 상륙작전을 쳐요. 두 번째는 태조 왕건이 누선 100여 척을 만들어서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나주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제2의 성공한 상륙작전을 칩니다. 제3의 성공한 상륙작전은 1915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래서 이 누선이 굉장히 이제 고려시대는 초기에 많이 활약을 하고 유명한 배입니다. 이거는 1975년에 경남 창녕에서, 완도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 잠수가 이렇게 잠수를 하다가 도자기를 찾아가지고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배가 밑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목표 해양유물 전시관에 완도선이라고 돼가지고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2005년, 최근이죠. 2005년에 중국 산동성 복례시에서 고선이 3척이 발견됐습니다. 중국놈들은 다 이게 자기네 배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척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거기서 고려 자기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건 고려배구나.
우리가 이제 이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완도선과 이거하고 쭉 연구를 해본 결과 한선은 고려 때 다 완성이 됐다. 예.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배 길이만 알면 돼요. 길이만 알면 폭은 얼마, 전효광은 얼마, 선효광은 얼마, 정광은 뭐 그래가지고 다 비례로 착착착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임진왜란 판옥선도 수사가 타는 배는 뭐 10파, 또 그 밑에 그 만호들이 타는 배는 9파 반,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아요. 아주 일관성이 있고. 또, 이런 고려부역선 이제 또 역시 기록을 보고서 스케치한 건 만든 거고. 이게 고려의 팔류경 동경이에요. 황비창천 동경인데, 여기 저 삼조고가 없고 해와 달, 옥토끼가 없지, 똑같지 않습니까, 배가? 황비창천도 그대로 써있고.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고구려의 동경에는 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가 이쪽으로 흘러납니다. 근데 고려 거는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해요. 황비창천에는 많이 똑같아요. 얼마나 고구려를 계승하기를 원했으면 이런 걸 만들어서 거들 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선인데, 과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배예요. 이 고려의 전함이죠. 전함인데, 현종 8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75척을 지어가지고 약 100년 동안 여진족, 해족, 또 외적의 해적들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데 그런 공을 선 배인데, 제가 그 고려사를 읽으면서 해보니까, 갑판에 여기 저 배 창칼을 꽂아가지고 적병이 뛰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만드는 사람한테 이게 잘 스케치를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랬더니 좀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거 이렇게 세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으면 아까 이 배가 쭉 내려오다가 맹선으로 발전을 했고, 그 정사에는 없는데 야사야 같은 데 보면 별맹선이라는 배가 나와요. 맹선에다가 거북선처럼 뚜껑을 높여가지고 특별한 맹선이다 그래서 별맹선이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뚜껑 위에 송곳 꽂지 않았고 거북머리만 없지 거북선과 똑같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실록 13년에 거북선 나오죠. 이게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태종이 대마도 정벌할 때 거북선 3척 가져갔다는 얘기 나와요. 태종실록에. 몇 번 읽었죠. 그러다가 또 읽고, 이게 정말일까. 이 자료를 찾느라고 제가 평생을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고려 말에 청왕 때 대마도 정벌할 때 그때 만든 거북선 아닌가. 별명선 갖고 만든 거북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패선, 맹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선 초기의 전함인 방패선이고, 이것은 이제 그 조선의 주력전선 판옥선을 갖다가 후대에 훨씬 더 판옥선 커진 거 더워서 사람이 그린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게 배 같지가 않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임진왜란 때 실제로 전투를 한 거북선 가장 접근한, 여기서도 더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만 거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장계, 선조수정실록, 또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분이 쓴 충무공 행록,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나온 기록을 그대로 보고서 제가 복원한 건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조선통신사선.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가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조선에다 자꾸 사죄하는
풍신수길이 도요토미의 조선침공은 아주 비싼 일본의 외유였다, 여행이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통신사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1607년에 최초의 통신사가 갔는데 12번 갔습니다. 1811년까지. 그런데 통신사가 타고 간 배를 일본 사람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기록 보고 맞는 거예요. 300명 타요. 여기. 네. 아주 큰 여객선이죠. 이런 배가 다녔습니다. 예, 임진왜란 전후해가지고 국방체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다행인 것이 이제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방정책이 조선에서는 개국 초부터 육군과 수군을 분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수군은 몇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수군을 강화 정책을 유지해왔죠. 아주 천만다행이죠. 근데 육군은 말씀이죠. 조선 수군의 전선 무기체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비되고 발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하고 화포, 또 화포만 전문으로 발사하는 화통방사군, 오늘날의 포병 같은 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세종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종장이 정비를 했고, 또 많이 이순신 장군이 정비를 하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주로 쓴 화포는 뭡니까? 한자 배우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천지현황,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그거 아니에요? 천지현황 총통을 이제 썼는데, 그 조선 수군은 공격 초기부터 이 레이서가 안 돼요. 제한된 소규모의 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면적인 해전을 대비한 편제를 유지해왔죠. 그리고 병력, 조직, 전선, 무기체계 등 수군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분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해줬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 성종 때 경국대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편제가 어떻고 몇 척을 유지했고 몇만 명을 유지했고, 대개 이제 수군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군이 육군보다 힘들답니다. 대우도 덜 받고. 그렇지만 그걸 쭉 유지해 왔어요. 육군은 말이죠, 초기에는 진관체제, 국방체제가 진관체제입니다. 진관체제 몸은 이건 지역방어예요. 도단위 지역방어. 이제 부산에 외적이 왔다 그러면 부산을 중심한 그 동네 성인이 뭐니 그쪽 사람들이 방어를 해라. 예, 또 목포에 왔다 그러면 나주, 전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해라. 그런데 중정, 명정을 거쳐서 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외적이 침입하고 하니까 이거 진관체제 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소규모 단위다. 그래가지고 재승방략 체제. 재승방략은 뭐냐면 그 진관체제하고 다르게 부산에 지금 외적이 왔다 그러면 경상도 전체가 방어해요. 경상도 전체 병력이 어느 일정 지역에 집결을 해가지고, 근데 잘못이 중앙에서 지휘관을 파견합니다. 중앙에서 지휘관 파견할 때 기다려야 해요. 이런 세대 명종 때 임진왜란하기 직전에 이 체제가 바뀌었는데 한 번도 시험을 해보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냥 지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일이라는 사람이 문경에 대구에 집결을 해가지고 대구로 가다가 문경에서 외적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간 병사들이 막 전사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수군은 세조 때 수립된 진관체제에 의해서 6개 지역으로 나뉜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좌도, 우도, 전라좌도, 우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6개가 이제 나와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서가 누굽니까? 아까 도망갔다는 박홍. 또 경상우도 수군절도서가 누굽니까? 6개월 전에 부임한,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에 부임한 원군. 이순신 장군. 또 조선의 두 번째 왕인 정종의 몇 번째 소실의 후예가 되는 이혁기. 이건 최호.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당시에 수사였습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지만 한탄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맡지 않고 여기나 여기에 수사로 2년 동안 철저히 군비태세를 정비한 다음에 일본이 오는 놈들을 그냥 바다에서 다 수장을 시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하죠. 네. 다행히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라도 의사했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이 원균이 더 달라 요청을 해요. 합동작전을 하자, 더 달라. 근데 못해요, 그걸. 왜 못하느냐? 위수지역을 떠나면 큰일 나요. 임금의 허락이 없으면 위수지역을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임금한테 장계를 올리는 거죠. 원균이 도와달라 그러는데 좀 우리가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전투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박홍희 장계가 가고 또 그 경상 감사가 장계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선조가 받아본 다음에 허락을 해서 상당히 한 달쯤 지난 후에 이제 첫 출전을 해서 옥포 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명종 때 이제 판옥선이 개발이 됐죠.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 말씀이 끝나 있는데, 1555년에 이제 판옥선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동아시아 최강의 전선이에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는지를. 제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선학적으로. 조선공학적 여러 가지를. 뭐 이건 다 아실 테고. 이 판옥선에다 뚜껑만 씌운 게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계. 이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이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 계적, 외질에, 계승, 평선. 전에는 외적이 진입할 때 모두 평선을 타고 와서 고, 아국, 역, 평선, 재승. 따라서 우리나라도 평선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금, 즉, 적, 외, 계승, 옥선. 그러나 지금은 외적이 전부 옥선을 타고 와서 부득이 용, 판옥선. 판옥선은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명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옥선이 어떻게 넘기길래 이렇게 당시 최강의 전선이었느냐?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맹선입니다. 판옥선은 나오기 전까지의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졌고, 여기서 대포 쏘고, 화살 쏘고, 갑판 하나에서 뭐 대포 쏘자, 화살 쏘자, 불화살 쏘자, 노졌자, 부닥치고 뭐하고, 전사하고, 야단 벌써 전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이제, 참 어떻게 우리 조선님들이 이렇게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힌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를 보셨습니까? 대개 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올라가죠. 쭉. 일본 옥선 말이죠. 이런 선체 위에 여기다 배를 집을 줘요. 근데 우리는 갑판이 이렇게 넓혀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려 때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판옥선은 이거 선요장, 이제 요 판이라는데 요 대를 갖다가 여기다가 갑판을 하나 더 하고, 이와 같이 갑판을 하나 더 하고, 노를 절 수 있을 만큼 높이를 유지하면서 갑판을 하나 더 하고, 요 판을 늘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이거를 더 높이고, 방패를 막고 그래가지고 다 더 개량을 했습니다. 이게 판옥선인데,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판옥으로 완전히 보호가 돼가지고 노젓는 사람이 전혀 피해를 안 입어요. 그냥 열심히 노만 잡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열심히 노를 절 수가 있나요? 노출이 되는데 다. 조총탄이 송판을 뚫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조총이 사정거리 멀리서 우리가 함포를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제1가판을 포판이라고, 노가판이죠. 제2가판은 청판, 전투가판 이렇게 불렀는데 역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판에서 놓으면 져요. 자리는 얼마든지 넓죠. 예비 격군, 예비 노젓는 사람은 몇십 명 태워도 되죠. 자리가 아주 넓어요. 쉬기도 좋고. 그리고 전투가판 몇 명 안 타요. 대포를 쏘니까. 일본 놈들은 200명씩 타는데 우리는 40명, 50명밖에 안 타요. 나중에 이제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만. 판옥선의 기성 이제 노가판과 전투가판을 분리했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배를 더 높여가지고 높은 데서 사격을 하게 돼서 이제 총통을 거기다 배치했고 유리한 전투 위치와 함포사기의 명중률을 제고했고 일본 놈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까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최초의 함포 해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함포 해전 고려 5왕 때 일어났어요.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개발을 한 다음에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요. 대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화약 개발하고 3년 후에 화통도감이라는 걸 개설했습니다. 화통도감. 대포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죠. 거기서 최무선 장군이 18개 종류의 대포를 개발해요. 그때 개발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주화라는 게 있습니다. 주화가 발전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신기전이 됐는데 영국, 미국의 군사 백과사전을 보면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의 원조라고 나와요. 주화가. 근데 최무선 장군은 그러고 나서 화통도감을 설립한 후에 6개월 후에 화통 방사군이라는 걸 편성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포병이죠. 화포만 전문적으로 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왕 16년인가 일본 아기발도라는 장군, 여러분 역사 보면 이성계 장군이 논산에서 사시고 때는 아기발도라는 어린 장군이 5만 명을 데리고서 500척 배에 우리나라 침범해가지고 그걸 진포라고 역사책에 나오는데 진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군산이라고도 그러고 서산이라도 그래. 근데 거기다가 500척을 정박시켜 놓고 그 밧줄로 다 묶어서 요새를 만들고 밤에는 거기 가서 자고 낮에는 상륙해서 노락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무선 장군이 내 화기를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출격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제가 머리가 지금 그래서 심의원인가 무슨 그런 장군이 그 총사령관이 되고 이제 함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그걸 펴부시러 갑니다. 근데 최무선이라는 분은 갈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개발한 화포가 얼마나 위력이 있나 보려고 일부러 자원해서 부도청관이 돼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서 거짓말 아니고 500척을 완전히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이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상륙 세워주고 돌아다니다가 논산을 갔는데 그때 이성계 장군이 가서 아기발도를 화살로 목을 쏴 죽이고 평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의적들이 그 원소를 갖겠다고 120척이 또 이 침입을 하는데 침패오리라는 걸 미리 예상해가지고 항상 경계선이 남쪽에 남해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그 박진이라는 분 47척을 함대를 편성해서 또 처부수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최무선이라는 분이 또 따라가요. 또 따라가는데 진포해전은 정박해 있는 정지되어 있는 배를 함포로 부순 건데 이동 표적은 내 함포가 얼마나 위력이 있나 보려고 따라가요. 일부러. 가가지고서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17척을 부시니까 이놈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관음포해전이라고 고려사에 유명한 거 나옵니다.
근데 세계 최초의 한포회전은 진포회전으로 나와 있어요. 진포회전. 영국, 미국 이런 국가 백과사전이 다 군사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최초의 한포회전은 1522년에 레판토회전이라고, 저기 이태리의 그 도시국가 어디죠? 그런데 하고, 터키 쪽하고 회전을 했을 때 대포를 쐈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최초의 한포회전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은 여전히 전범이 오냐면 바짝 다가와서 갈고리 던져가지고 끌어당겨서 올라타고 칼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총 쏘고, 조총이 사거리가 한 50m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포는, 이순 장군이 쓰는 한포는 그렇게 나와 700보, 1000보, 짧은 게 500보. 그러니까 지금부터 700m, 1km 정도 멀리서 쏴대니까 이놈이 오지 못하네, 가까이. 안택선은 대연 전투선이긴 하지만 몇 척 없어요. 그리고 주력선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한참 학술 활동을 하고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많이 할 때, 일본의 역사학자들 또는 대기업의 고급 중역들한테 부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안택선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12개를 갖고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어떻게 안택선이 이런 배다 하고 정형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배처럼, 조선 배처럼 표준화된 기업이나 통일된 특성이 없어요. 봉건 영조들이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도 짓고 작게도 짓고. 그렇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그 사령관의 기함이나 이제 사령선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거북선은 돌격선이에요. 거북선이 바짝 쫓아가면 이제 뛰어내려서 칼싸움을 할 텐데 그걸 못하게 등을 덮고 석구층을 꽂은 거고, 거북선이 가가지고서 사령관을 먼저 배를 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령관 배를 부서뜨리고 딴 데로 가고 이제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는데 나중에 일본 놈들도 알았으니까. 이게 이제 판옥선하고 안택선하고의 이제 비교를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선체 구조가 판옥선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아까 얘기했고, 안택선은 삼나무 또는 전나무와 새못입니다. 승선 인원을 보면 안택선은 정형화를 할 수 없지만 좀 중대형 정도를 제가 잡은 겁니다. 판옥선은 격군이 90명이지 100명이 타요. 전투는 50명 정도인데 그중에 포격수가 30명이고 궁수가 2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에 비하면 월등히 적게 타요, 전투원이. 또 안택선은 노젓는 사람이 90여 명이고 전투원은 200여 명. 대부분 조총사와 이제 궁수 같은 근접 전투 요원이죠. 전술을 보면 판옥선은 멀리서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원거리 포격을 하는 전술이고, 바짝 와서 또 올라타고 칼싸움하는 전술이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 번도 승선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명량에도 나오고 노량에도 나오고 일본 놈들이 승선해가지고 칼싸움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다 없어요, 그런 일이. 선형을 보면 판옥선은 평조선이고 안택선은 첨조선 내지 반첨조선. 그래서 이게 빠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참 오해입니다. 노와 노군은 이제 격군, 능노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격군이라고 많이 하죠. 고상하는 게 부를 때 격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옥선은 좌우에 각각 8개씩 모두 16개가 있어요. 노 한자론단 격군은 평소에는 2명이 맞아서서 이렇게 져요. 그리고 전투 시에는 4명이 짓습니다. 4명이 짓고 그걸 지휘하는 격군장이 1명이 있고 5명이 노 하나당 5명이 정상인데 이순신 장군은 예비 격군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돌격할 때 4명 갖고 안 되겠다. 그럼 6명 투입하고 지쳤다. 교대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걸. 원교는 이걸 전혀 몰라요. 예비 격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순신 장군은 전투원보다 격군을 더 우대하고 더 중요했어요. 근데 안택선은 노가 90, 양쪽에 45개, 50개씩, 95개, 100개씩 돼요. 한 사람이 하나 져요.
그게 얼마나 전술적으로 불리한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추진효율을 볼 때 판옥선은 추진효율이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융통성이죠. 안택선은 추진효율이 열악하고, 여기 저 해군 근무하신 분들 계시고 올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새 일반 상선은 프로펠러가 하나 이상 된 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가 하나예요. 왜냐? 프로펠러가 이제 만일 1000톤이라는 배가 20노트로 가는데 100마력이라는 마력이 필요하다. 프로펠러를 둘 달면 110마력이 돼요. 똑같은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많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거든요. 3개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선은 프로펠러 하나 이상 안 달아요. 군함은 벌러러비리티 때문에, 생존율 때문에 2개, 3개를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양쪽에 8개씩 16개 집중적으로 하는 거가 한 사람이 하나씩 90명, 100명이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거고 어떤 게 효율이 좋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배가 월등히 좋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여기서. 돛대가 우리나라 판옥선은 2대고 안택선은 하나. 우리나라가 전이 이제 노를 젓지 않고 바람을 갈 때 월등히 빨라요. 조정 성능이 우리나라는 평자선이라 그렇게 잘 돌아요.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8명씩 16명이 양쪽에 짓는데 돌아야겠다. 그럴 때는 격군장이 신호를 해요. 반대로 오면 한쪽은 이렇게 짓고 한쪽은 이렇게 짓고 확 돌죠. 물론 나다 키가 있습니다. 키에 의해서 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에 의해서 도는 힘 훨씬 더 빨리 잘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산도 대첩대 한쪽에서 대포를 다 쏘고 나면 장전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거든요. 획 돌아요. 돌아가지고 저쪽에 있던 대포가 마저 쏘고 그동안에 장전하고 또 획 돌아서 쏘고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공을 세운 겁니다. 이 조종 성능이 무지하게 좋다. 여기 저 해군 경력이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미국에서 군함 설계할 때도 이 회전 방향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빨리 회전하냐. 저도 군함 설계할 때 미국에서 굉장히 그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사실 이거예요. 판옥선은 판옥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돼가지고 조통탄에 맞아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그냥 너만 열심히 지면 돼요. 아유, 힘듭니다. 이제 그러면 예비적군 바꿔. 교대 업무 바꾸고 좀 쉬었다가. 근데 일본은 전부 노출돼 있어요. 막 죽어요. 적군들이. 적군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동력이 떨어지죠? 전투력을 상실하죠? 그 조선과 일본의 주력 전선을 비교해보면 왜군의 주력 군선은 안택선이 아니고 관선, 새끼분해. 안택선은 야닭개 분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봉군 영주나 탄 배고 그 다음에 일반 배는 관선, 새끼분해였습니다. 작아요. 맹선 정도 돼요. 맹선. 그러니까 그 함대 사령관이 접근해서 올라타. 갈고리 던져서 끌어당겨서 올라타고 그러면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함포로 쏘니까 접근도 어렵죠. 접근했다 그랬죠. 판옥선이 이렇게 높으니까 사다리 놓고 성벽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막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왜군들은. 왜군의 주력 군선이 안택선이라고 해도 조선의 주력 전선이 판옥선의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관선이었다. 새끼분해였다. 이 새끼분해는 조선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나 전투력 면에서나 열등합니다. 그래서 관선이 새끼분해가 왜군의 주력 전선이었다는 것은 왜군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에 연전연패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명량해전 때 그 해협이 좁아가지고 330척이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새끼분해 관선 133척이 먼저 오는데 이게 판옥선은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혼자서
그렇게 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났는데, 이순신 장군의 원성의 원인, 제가 여기 그때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 더 중요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요거 하나만 간접적인 얘기만 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말에 최무실 장군이 화약을 개발했다. 이게 고려에서는 영몽연합군이 일본 정벌할 때 화약을 쓰는 걸 봤거든요. 근데 화약을 팔기는 하는데 화약 제조법을 절대로 안 그랬어요. 아주 특급 비밀이에요, 나라에. 그래서 이걸 개발하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최무선이라는 분은 어디 사람이냐면 경상도 영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평화로웠던 해안 마을이 왜군의 노략질로 아주 그냥 불행하게 되는 걸 보고서 절대로 이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막으려면 일본 놈도 어떤 게 무서운 무기가 있어야 돼. 화약을 평생으로서 개발합니다. 원나라 상인들한테 돈 주고 살라고도 그러고, 물어도 보고 벨짓 따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화약 개발에 성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건의를 해요. 그래서 우왕 3년 개성에 화통도검을 설치하고 18가지의 화약병기 발사물을 개발해요. 그리고 화통도검 설치하고 6개월 후에, 불과 6개월 후에 화기 발사의 전문부대, 지금의 포병이죠. 화통방사구를 편성해요. 그래가지고 장전하고 닦고 쏘고 화약 넣고 뭐 하는 거 갖다가 그냥 크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진포 해전 우왕 6년 1380년에 안 가까이 말씀했죠. 500척을 완전히 100% 깨뜨렸어요, 다. 완전히 그냥. 그건 정박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원수 갚겠다고 120척이 3년 후에 남해에 쳐들어왔는데, 관음포에서 오자마자 17척을 부시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붙잖아요, 고려에서. 이제 수세적인 방어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야. 공세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창왕 원년에 제3차 대마도 정벌, 제1차,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대마도 정벌 5번 했다고 책에도 썼습니다만, 첫째가 제1차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제2차가 또 역시 제2차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제3차가 창왕 원년의 일본 정벌 대성공했습니다. 근데 태종 때 거북선은 아마 이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무성 장군의 화약 발명과 화포 제역이야말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 연전연승의 1등 공신이다. 그걸 안 했으면 아무리 이순신 장군에도 일본과 그렇게 혁혁한 전승을 하기는 어렸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만, 조상님의 음덕이 3대를 간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여담입니다만, 생각하고 정리하고 할 적에 참 이순신 장군이 부러워요. 이순신 장군의 타고난 그 능력과 지휘력으로 승전을 했지만,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이순신 장군한테 그런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참 그것이 행운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는 거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조선수군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배출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인품과 지도력이 승전의 가장 큰 원인이었겠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이런 인품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순신 장군이 부럽습니다. 결론은 1992년부터 98년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은 조선의 수군이었으며, 그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지휘관이 바로 의순신. 그리고 제가 제 책에는 조선 주력 전선의 상징적인 전함
거북선.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대 시장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이것이 끝내주십니다. 사실은 앞에 굉장히 좀 길어서 오늘 시간을 여수하기 힘들겠는데 역시 넘어가는 역시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3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부장님 질의응답 좀 해주시죠. 예, 하시죠, 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하시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대장님이 지금 안 하실 것 같은데 아까 그 한옥선 네네. 그 전선도를 이렇게 쭉 보여주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 번요. 네. 칼라로 돼 있어요. 칼라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아, 이거. 그 말고 제일 앞쪽에 가서 제일 앞쪽에요? 맨 처음에 그 예. 1800년대 한옥선 그거는 도화서 성원이 엉터리를 그린 거예요. 이거. 다음 날. 네. 예. 이거 말씀이죠? 예. 네. 저기 이제 가운데 보면은 장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대가 있는데 저기 이제 범선인데 범선에 최소한 또 도서를 설치하려면 저기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도서를 세울 만한 장소가 별로 설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도서를 세웠는가 하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게 한옥선이 틀림없이 이제 도서를 두 개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서를 그러면 왜 설치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거를 이제 이 돌을 젓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일을 적절히 맞춰야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술 대중경을 갖다가 잘 활용하느냐. 네. 전술 국면에 가서. 네.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디에 도서를 설치하고 두 개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를 젓는 사람하고 신호를 어떻게 해야지 저게 전술 대중경을 갖다가 좀 좁힐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걸 아무리 봐도 하여튼 제 지식으로서는 설명이 좀 잘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 그 정적 때 편찬된 이 중무공 전서라는 거 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200년 후 1792년에 정조가 이순신 장군의 모든 기록을 모아서 집대성을 해라 해 명령을 내려가지고 3년 만에 완성이 된 게 있는데 많은 신하들이 문집을 내는 데서 반대를 했습니다. 무신도 안 해주는데 문신도 나라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명한한 사람만 안 해주는데 무신을 왜 주냐. 그때 정조가 뭐라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 같으면 200명이 있다면 200명 난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재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순신 이 중무공 전서 제일 처음에 귀선지제라는 게 나와요. 거북선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옵니다. 그 제 책 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들 그걸 보고 그게 거북선이라고 해요. 그 거북선은 지금도 요새도 저하고 이 상당히 많은 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게 뭐냐면 거북선이 단가판이라고 그래요. 단가판. 근데 이순신 장군 장기에도 판옥선 위에 뚜껑 덮었다 그러는데 판옥선이 2층 가판인데 왜 거북선은 단가판입니까? 근데 거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200년 후에 도화서의 화원이
그 이중봉 전서 기선지제에 보면 제 책에 제가 책이 없어서 지금 그 사진이 두 개가 거북선 사진이 나와 있어요. 기선지제에 나와 있는 거. 통지형 기선 또 근데 거기 보면 총열이 172개가 뚫려 있고 말도 안 되는 게 거기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임금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했지. 뭐 실제로 전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전투를 할 때 사용한 거북선을 연구를 해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화서 화원이 그냥 자기가 상상으로 막 그린 거예요. 예. 이거 말고 제가 그 책을 보면은 여기 3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판옥선인데 어떤 사람은 노를 갖다가 뭐 10개, 뭐 11개 지멋대로 그래요. 8개라고 이순신 장군 그게 나와 있습니다. 8개. 이순신 장군 장기에도 나와 있고 조선 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에도 나와 있고 이순신 장군 행록, 이순신 장군 뭐 그런데 다 8개로 나와 있어요. 8개. 틀림없는 8개예요. 저기도 보면 9개로 나와 있죠. 9개예요. 저기 보면. 지멋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물도시 있습니다. 이물도. 저 대동님. 그리고 여기에 고물도시 있어요. 여기에 이물도시 있고 여기 고물도시 있고. 거북선도 똑같아요. 도시 2개예요. 그 광해군 때 명나라한테다가 본 장계에 보면 그거 판옥선을 만들어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장계에 보면은 도시 2개가 있는데 돛을 달면 뭐 바람처럼 날린다 하는 그게 나오는데 거북선 전투할 때는 거북선이고 판옥선이고 전투할 때는 돛 한 2편 나요. 돛 갖고는 전투 못해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판옥선 자체에서 도서의 역할이 그럼 뭐냐? 전투 안 할 때 그거 써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 세일을 우리가 네. 메인 세일이든 집 세일 같은 게 있으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방향도 신호 킬로미터가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동할 때는 돛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전투에서 예를 들어 추적을 할 때 같으면 적선을 따라잡을 때는 반드시 바람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할 텐데 그때는 돛을 사용 안 했는가? 전투에 돛을 이용하면 머니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돛을 넣었단 말이죠. 돛이 바람의 역풍도 가잖아요. 역풍에도 배가 가거든요. 설명을 할까요, 제가? 이게 칠판이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질문했더니 네. 그 격투라고 이제 뭐냐면은 돛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그 기동 속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그림에서는 저게 도저히 하여튼 저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내 정조 때마다 충무 전서에 나오는 기선지제도 아니 그냥 뭐 조선시대 저런 판옥선이 있었다고 한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분들 설명하면 거북선이 그럼 속도가 얼마나 됐느냐. 거기에 해군사관학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번 뭐 아주 그냥 주장을 하면서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근데 그분 주장은 뭐냐면 전투를 마치고 자수령까지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거리가 얼마기 때문에 그거를 거리로 나오면 속도가 나온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다가 섬에 들려서 물 싣고 쉬고 별거 다 하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저항계수를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도를 설계한 거예요. 한 사람 짓는데 힘이 얼마나 나오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쭉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고대 그리스 때 갤리선 젓는 거 그때 한 사람이 얼마씩 힘이 났나 또 일본 미국 조선학교에서 연구한 거 또 제가 직접
인력선 만들어서 시험을 세계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속도를 냈는데 배가 오는 동안에 시간을 갖다가 뭐 해가지고 그럼 배가 뭐 바로 오나요? 여기저기 들르고 쉬고 배는 다. 정말.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예. 아니, 질문하기 위한 질문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질문 저기 폴을 저기 장착을 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작용하고 반작용이라는 그래서 일본 놈들은 전선에서 폴을 쓰겁다 그래서 안 썼어요. 폴을 일본 놈들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처럼 잘 발달되는 건 아닌데, 가끔 폴을 쏩니다. 폴을 끈으로 해서 천장에다 묶어놔요, 이렇게.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러니,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당차에다 실었거든. 당차. 배는 끝도 없어요. 당차가 데려가지. 만일 당차 안 하고 배에다 고정을 켰다 하면 대포를 쏘면 배가 막 흔들흔들하죠. 근데 제가 여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혹시 책 가신 분 13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 의하면 귀두에서 거북이 입에서 전자총통을 쐈다고 나와 있어요. 장계, 선조한테 올린 장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북선 맺는 거 보십시오. 대가리가 삐쭉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대포를 쏴요, 거기서? 대포를 쏘려면 이렇게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입을 조정을 해야지.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단가판이다, 두가판이다 주장을 하니까 저는 아주 확신을 해요. 두가판이다. 판옥선 뚜껑 덮봉을 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가판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절충해서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만, 이건 아니에요. 그 이순신 장군은 장계, 선조수정래에 있는 거북선에 대한 묘사, 또 이순신 장군 평생 따라다닌 이분이라는 분이 쓴 이 중몽행록, 그런 걸 보고서 거기에 있는 대로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제가 사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쭉 사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사료를 다는 못 쓰고 대강 쓴 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에 인용한 사료, 연구한 사료 같은 게 저기 쭉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뒤에도, 뒷페이지도 나옵니다. 예. 다른 것, 혹시. 자, 그러면은, 예. 예,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예식 박사님은 현대중공업 회장님도 하셨지만 MIT 조선공학 박사로서 최고 엔지니어로서 감히 누가 더 이상 말씀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아까 공개한 대로 다음